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르면 그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에 해당되는 그림인 거 확인하십시오. 이때 열대우림은 고온 다습하고 20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을 뿌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중앙아프리카, 중남미가 이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서식하는 우리 지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갯벌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 갯벌과 강의 하구는 서로 다른 환경 요인을 가지는 생태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하여 다른 생태계에 비해 종 다양성이 높고 그 결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을 이루는 개체 간의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변이가 다양해지고 생태계 다양성으로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종 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종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물 다양성의 종류,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어떤 의미를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국가,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관련해서 관련 영상이 2개 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이 2개 영상을 일단 보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5천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고 그중 100여 종은 멸종 위기 및 보호종입니다. 비무장지대는 면적은 넓지 않지만 생물 다양성이 높아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곳이죠. 전체 국토 면적의 1.6%에 불과하지만 식물, 포유류 등 7개 분야의 한반도 생물종의 약 20%를 차지하는 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비무장지대에 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식물들에게는 매우 좋은 곳이죠.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생물 군집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먹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그 포식자는 먹이가 없어 사라지지만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그 포식자는 다른 종을 먹이로 섭취할 수 있으므로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토양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를 하겠죠. 이때 식물은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후를 조절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하죠. 그래서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습지의 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곡물과 같은 식량, 목화는 면섬유의 재료가 되죠. 의복, 주목과 같은 의약품, 올레길과 같은 관광산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을 생물자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량, 의약품, 의복의 재료, 유용한 유전적 자원, 야생종의 유전자 자원, 사회적, 심리적 자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 자원은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는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주목은 탁솔이라는 항암제의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 항생제의 재료가 되죠. 마지막으로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 진통제의 재료가 됩니다. 인간의 출현 이후에 인간은 어느 생명체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다른 생물을 발견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물 자원을 채취하고 야생 생물을 품종 개량해서 생물 다양성을 변화시키기까지 했죠. 또한 각종 산업용 재료 및 의약품의 원료 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근시안적인 생물 자원의 이용 때문에 현재 지구는 심각한 생물 다양성 손실의 위기를 맞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생물종의 멸종이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빠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50년 내에 현존하는 생물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으로 개인적, 국가적, 국제 수준의 실천 방안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실천 방안에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의 사용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우리가 등산길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주워가서 도토리 묵을 해먹자 이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도토리는 숲에 살아가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줍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생물 다양성 보존에는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수준의 실천 방향, 우리나라 수준의 실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야생 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겠죠. 세 번째로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입니다. 이 3번은 영상을 따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1급과 2급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지에 방사하여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생물의 유전자 관리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유전자관리센터 등을 건립해서 우리나라 고유 생물의 유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각도로 이렇게 실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 세계 수준의 실천 방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 이용 시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자국 관할의 유전 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 권한 인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4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국제 상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 동식물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
관리 당국의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를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람사르 협약입니다. 이는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습지를 보존하도록 유도해서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우리 사람, 인류와 환경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물 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죠.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대한 생물 자원의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 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최종 협약안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 다음 람사르 협약입니다.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 자원과 서식지의 보존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습지 자원의 이용과 보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그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늪이 최초로 지정되어 있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1개의 습지가 이 람사르 습지에 해당이 됩니다. 21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를 아래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생물 다양성 협약의 참가국으로서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조사 및 감시, 보호 지역의 설정, 종자 은행 설립, 생물 다양성 보존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입국 간의 협력 사항으로 타국 보유 유전 자원에 접근할 때에는 해당 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생명공학 기술 등 생물 다양성 보존 기술을 다른 가입국에게 이전, 촉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국가 간의 이동과 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람사르 협약 외에 또 어떤 협약이 있는지 알아보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 당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 1994년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유산 협약,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정부 간 플랫폼 등이 있죠. 각각의 협약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활동의 의미를 다 부여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2020년까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멸종을 막고 특히 감소하는 종의 보존 상태를 개선해서 유지하면 이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있겠죠.
두 번째로 습지 보호 활동으로는 습지를 찾는 철새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방지 활동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생태계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한 까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내에서의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기후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생물종의 멸종이나 환경 변화 등 일시적인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